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은 답이 없는 문제 정답 만들기입니다. 토스뱅크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요. 이번 세션에서는 토스뱅크 제품 경험을 디자인하면서 어떻게 은행 경험의 차별성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차별성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작은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디자인한 허소임 디자이너를 모셔보겠습니다. 와, 소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토스뱅크 프로덕트 디자이너 허소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소유님이 디자인해주신 제품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자 받을 정도로 자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자 받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유님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기능은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은행에 쌓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원한다면 맨날 들어가서 이제 희영님처럼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이자 받기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은행권 최초로 시도한 기능으로 주목도 받았었는데요. 아마 작년 3월쯤 선보였으니까 기능 출시한 지 한 1년 넘어가네요. 1년 된 제품을 이제 1년 후에 발표하시는 거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원할 때 이자를 받는다는 게 되게 새롭기도 하면서도 또 익숙하기도 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기능은 어쩌다가 만들게 됐어요? 저희가 토스뱅크라는 은행이 출범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예요. 그 무렵쯤에 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토스뱅크 통장을 알리고 싶어 했거든요. 되게 성장이 고팠던 거죠. 어떻게 해야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고 자연스럽게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경험, 와우 모먼트 이런 게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와우 모먼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영어라 가지고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데 와우 모먼트는 뭐예요? 그 엄청 가파르게 입소문 나는 제품들을 보면은 항상 새롭지만 뭔가 슬릭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와우 모먼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토스가 첫 간평 송금을 낼 때 와 이거 전화번호로 진짜 돈이 보내지네? 대박. 이게 되네? 이런 와우 모먼트 같은 거죠. 그래서 토스뱅크도 뭔가 통장에서 약간 다른 은행에서 경험하지 못한 와우한 경험을 주면 유저가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토스뱅크를 써야 하는 그런 토스뱅크만의 차별점, 그걸 이제 와우한 그런 감정을 만들고 싶었던 거군요. 그거는 좀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이런 걸 볼 때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걸 찾을 때 되게 토스가 데이터를 많이 보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 의외인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서 토스뱅크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던 때에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한 달에 한 번에 뭔가 어떤 특정 시기에 나 토스뱅크에서 이자 받은 걸로 이번 달 교통비 세이브했다? 나는 오늘 받은 이자로 치킨 한 마리를 샀다? 막 이런 걸 엄청 퍼뜨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봤어요. 그래서 이자 받는 날에 뭔가 다른 데이터가 있나? 봤더니 그날 약간 사용자도 평소 대비 20%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의 와우 모먼트인가? 이렇게 싶었죠.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자 주는 날 사람들이 이자에 관한 컨텐츠를 커뮤니티에 올리고 당연히 이자를 주는 날 그날 계좌 확인을 한번 하려고 더 많이 방문할 것 같아서 그건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좀 제품에 녹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미 지금 입으로도 막 퍼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약간 제품 딴에서 조금 더 예쁘고 약간 생활 이득의 이미지를 잘 치환을 해서 보여주게 되면 약간 직관적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공유가 더 많이 일어났고 자연스럽게 그 공유를 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용자로 편입이 돼서 토스뱅크를 더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유저들이 트위터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퍼뜨렸던 치킨, 교통비, 넷플릭스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옆에 보시면 저런 화면들로 치환해서 이제 이자의 금액에 따라서 저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공유를 그래도 꽤 많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통장을 더 많이 만들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희 목표치에 미치진 못했거든요. 새롭게 토스뱅크를 찾아오는 사용자 수를 봤을 때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이 화면을 공유했더니 이자를 공유하는 사람이 전달,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전달에 대비해서 8배나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바꾸고 나니까 뭔가 트리거를 만든 것만으로도 이자 받는 날에 공유하는 그게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 지금 메일 이자 받기 아이템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당연히 처음부터 메일 이자 받기를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이자 받은 날 공유를 많이 하니까 그 공유하는 경험을 좀 더 리치하게 만들어주자 이런 접근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로 뭔가 생활의 이득을 얻는 것 같은데 이 경험을 좀 극대화해서 행복감을 주자. 그러면 알아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 가설은. 근데 사실 실패였죠. 이제 공유는 많이 했지만 네. 공유 대비 이제 토스뱅크의 고객이 되시는 분들은 또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약간 알게 된 게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어쨌든 이자 받는 날 자체는 오매불망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자를 꼭 한 달에 한 번 줘야 될까? 뭐 더 자주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뱅크 리더인 이제 민택님이 지나가면서 고객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맨날 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말씀도 했거든요. 툭 던지고 그냥 간 네.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났네요, 지금? 맞아요. 메일이자 바로 답이 나왔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걸 답을 찾고 서비스화하기까지는 되게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거의 답 새로 만들었어요. 진짜 눈물 나는 스토리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눈물 나는 스토리 또 궁금한데요. 이제 매일 이자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일단 답안지를 먼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한번 추려본 건데요. 팀원들이랑 얼마나 자주 이자를 줘야 되나? 약간 이런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업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보다는 자주인 것들을 추려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본 게 매일, 네, 그리고 유저들이 원할 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옵션은 가장 먼저 제거를 일단 했어요. 왜냐하면 왜 꼭 한 달에 한 번 이자를 줘야 해? 랑 동일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적당히 자주 주는 척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주나 일주일에 한 번 주나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딱히 없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럴 거면 매일이 훨씬 좋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엄청 더 좋아지는 경험은 아니라고 확신이 드니까 이걸 제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선택지가 남았어요. 네, 이제 매일 주는 거랑 유저들이 원할 때 주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이해관계자분들은 이제 뭐 민택님 포함하여 네, 자동으로 이자를 통장에 넣어주고 매일매일 FC를 보내주는 방향을 원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굳이 행동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해주는 그리고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UX가 사실 토스가 그동안 추구해온 방식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좀 의문이 든 거예요. 맨날 자동 지급을 이렇게 만들려면 계정계 개발, 약관 이런 계정 등 엄청 많은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걸 사용자한테 이렇게 많이 변화를 했어라고 막 알려주기도 되게 좀 어노잉할 거라고 생각했고 기껏 힘들게 다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사용자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 이제 전 상태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실험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듣기에도 근데 자동으로 주는 게 혹시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래 이자라는 건 자동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희님은 또 자동이 아닌 선택지를 선택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아무래도 좀 의구심을 갖고 이제 2가지 선택지를 이제 좀 미리 2개 다 시각화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UX를 좀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실 거래 내역이 일주일에 30건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이 쓴 내역을 그래서 좀 찾기 쉽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자를 그냥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은행이 자동으로 매일매일 그냥 꽂아준다면 대부분 거래 내역이 이자 내용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린 화면을 보시면은 엄청 쌓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작 자기가 결제를 했거나 송금을 했거나 하는 가시성이 엄청 낮아지는 거죠. 이자 받았다는 푸시도 막 거의 폭탄으로 받게 되고요. 확실히 그 통장 내역이 좀 지저분해지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면은 이게 누구가 행복한 걸까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뭔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동화가 좀 가치 있는 자동화일까? 약간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이제 제 생각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 생각은 다른 UX 연구자들이 정례화한 자료를 보고도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자동화, 뭐 UX 심리학 이런 걸로 막 엄청 구글링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칼럼, 뭐 다양한 논문 이런 걸 다 찾아봤는데 딱 와닿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오히려 성가신 일을 만들어내는 자동화는 독이다. 네, 이게 약간 성가신 일을 만들어내는 네. 자동화는 독이다. 네. 그래서 약간 사용자가 개입할 여지를 아예 빠뜨리면 그것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편안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좋겠지? 사용자가 좋겠지? 하고서는 자동으로 다 꽂아줬는데 막상 사용자가 원하지 않았던 자동화였다면 이게 엄청나게 이제 좋지 않은 기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보통 이렇게 논문이나 연구 자료에서 근거를 찾기도 하세요? 사실 대부분은 안 그런데 뭔가 제가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디자인도 잘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뭔가 제 스스로 확신을 찾기 위해서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찾은 근거들이 또 팀을 설득하는 데 도움도 됐을까요? 맞아요. 왜냐면 디자이너가 스스로 확신이 생기면 화면 UI도 훨씬 설득력 있게 나오고 훨씬 유려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조금 까리하게 나오니까 이제 팀원들도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설득이 되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좀 제 방식이 좀 올드해 보일 수 있지만 간혹 제가 만들어낸 게 너무 시장에 처음이고 확신도 없고 할 때는 약간 사람 심리학을 다루는 학문을 좀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원할 때 지급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확신을 해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쭉 읊어드리면 내가 원할 때 뭐 언제든지 즉시 이런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과 버튼을 제외한 이 원띵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다 정리해서 상세로 넣었고요. 뭔가 기다리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가치를 전달하려고 지금 이자 받기라는 네이밍도 좀 채택을 했고 버튼 누르면 와 이거 진짜 받아지는 거네 라고 하는 해피 모먼트를 주고 싶어서 버튼 누르면 폭주 효과도 함께 뭔가 인터랙션도 다듬어가지고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이제 사용자한테 선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자 받기 말고 다른 그 이름도 시안들이 있었어요? 네, 뭐 매일 이자 받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사용자들이 이거를 버튼을 눌러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매일 이자 받기 버튼이라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동에 포커스한 이름으로 그냥 좀 지금. 네, right 지금 now. 받을 수 있다. 네. 원할 때 네, 이렇게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까 이제 소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능 자체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버튼 눌러서 이자 받기 그 끝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깊은 고민이 있는지는 또 몰랐는데요. 그러면 이자 받기 기능은 이제 만들자마자 바로 성공할 수 있었나요? 당연히 저는 이게 사실 사용자한테 훨씬 좋은 기능이니까. 왜냐하면 은행이 되게 쥐고 있었던 그 시간 자체를 사용자한테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좋아서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완전 착각이었어요. 서비스를 배포한 직후 그날 좀 봤는데 사람들이 이자 받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데이터로 보니까 실제로 해당 이자 조회 화면 들어온 사람의 25%만 그 지금 이자 받기 버튼을 눌러서 이자를 받더라고요. 왜요? 너무 낮은 수치인 거예요. 4명 중에 1명만 이자를 받았다고요? 네, 맞아요. 약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추측으로는 네. 그냥 원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서 좀 처음 선보인 개념이고 약간 생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정성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갖고 또 인터넷 또 커뮤니티를 또 커뮤니티 메뉴를 이제 뒤져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3가지 유형으로 이제 유저의 반응을 좀 추려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거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고 좀 특이한 유형이 있었는데 그 유형 자체가 이거 일복리 효과가 있으려나요? 약간 오히려 원금의 이자가 쌓여서 좋겠네요. 약간 이런 반응을 하시는 유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약간 이거 뭔가 기능 생겼는데 누르면 손해인 거 아니죠?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서 이제 거기서 저는 또 러닝을 얻은 게
약간 이게 뭔지 모르겠는 유저들이 복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 기능은 바이럴이 터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즉각적인 유저들의 그런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로부터 네. 뭘 모르는지 파악하고 어떤 가치를 강조하면 이 기능을 잘 알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배우게 된 거죠. 유저들로부터. 그 댓글에서 이제 몰랐던 분들도 이거 복리 효과가 있대요 하고 학습하고 그래요? 그럼 너무 좋다 막 이런 걸 같이 보면서 또 그런 러닝이 있었던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빠르게 팀원들이랑 논의를 해서 매일 이자를 받으면 좋은 점이라는 캠페인 페이지를 엄청 간단하게 만들고 일봉리 가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스토리를 구성해서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다들 되게 누르기 어려워했잖아. 이거 은행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약간 이런. 그래서 그 버튼 밑에 이제 이거 눌러도 되는 기능이야라고 해서 이제 보조 버튼으로 그걸 이제 넣고 이 캠페인 페이지를 이제 오른쪽처럼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 좋았어요. 아시나요? 이 지금 받으면 더 이득인 이유 이 텍스트를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데요? 사실 이게 엄청 강요한 페이지 아니었잖아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자 이거 우리 이런 거 했어 막 이런 걸 알리는 페이지도 아니었고 보조 버튼을 넣었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고 이거 페이지를 본 사람들은 확실히 버튼을 되게 주저없이 잘 눌러요. 그래서 전날 캠페인 페이지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있을 때가 3배가 늘었어요. 이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이자가 받아진다.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좀 바이럴을 퍼뜨리는 현상을 또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일복리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블로그들이 엄청 빠르게 늘어나서 저희가 만든 페이지랑 캡처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이자의 복리 효과를 이해하는 속도도 엄청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되게 좋았던 페이지는 브랜드팀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조금 더 세련되고 정제된 문구들을 바꿔서 이렇게 옆 페이지처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역시 좋은 제품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알리는 것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시작은 토스뱅크의 어떤 와우 모먼트를 찾자. 이런 걸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좀 그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보시나요? 네, 어느 정도는요. 왜냐면 이 기능을 런칭 후에 3주 가까이는 기존 대비 2배의 사람들이 토스뱅크 통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2배 정도, 2~3배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여러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뭔가 일복리 통장으로 입소문을 낸 덕에 다른 은행권에서도 주목을 받아서 여기저기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약간 좀 질문을 받은 것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팀은 이렇게까지 관심 받을 줄은 몰랐는데 그냥 저희는 단순히 통장 개설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도의 염원으로 시작한 질문에서 이제 나오게 된 답들인데 생각보다 시장이나 유저들도 좋아해 주셔서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뱅크 출범하고 6개월 후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와우 모먼트를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막막한 과거의 허소임 디자이너에게 지금의 미래의 소임님이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줄 것 같으세요? 저는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답도 찾는다. 혹은 새로운 답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 다 의문점과 질문을 가져라.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당연하게 사는 것 때문에 저희가 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저희 팀도 왜 이자를 꼭 한 번 줘야 돼? 라는 질문을 안 했으면 이런 답을 못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의 서비스에서 질문을 새롭게 다시 해봤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이랬어야만 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완전 몰랐던 거는 저는 그냥 좋은 걸 제공하면 알아서 유저들이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완전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보다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니 애초에 만들 때 어떻게 잘 알릴까를 더 진짜 시간 들여서 고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두 가지 이제 어떤 걸 모든 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질문을 해볼 것,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풀어볼 것, 그리고 제품을 잘 만들었으면 잘 알리는 것도 그만큼 신경을 쓸 것, 두 가지 이제 교훈을 전달해 주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스뱅크의 와우 모먼트 매일 이자받기라는 기능을 만들어주신 하서일 디자이너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제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토스를 7살부터 쓸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7세부터 14세 사용자분들이 쓰는 토스 앱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토스의 틴즈 제품을 만든 소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와, 소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전용인 토스틴즈 서비스를 만든 프로덕트 디자이너 성소연이에요. 이번 주제는 또 완전히 색다른 주제라서 듣는 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14세 이하가 보는 토스 앱을 모르실 것 같아요. 간단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토스를 쓰려면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만 했던 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미 다 성인이 됐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만 14세가 넘지 않은 사용자분들이 토스를 가입하려고 하면 이제 생년월일 입력할 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토스를 쓸 수 없어요라고 이제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 14세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유저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송금은 물론 뭐 저금, 청소년 전용 카드 등을 쓸 수 있게 만든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예요. 14세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14세일 때는 스마트폰도 없었는데요. 요즘 14세 분들이 경험하는 모바일 경험은 또 어떨 것인지 좀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진짜 애기들도 태블릿 PC를 정말 잘 쓰고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되게 능숙하게 써서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다 모바일로 해결을 하는 세대예요. 근데 유독 금융 서비스만 그렇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 14세면 여러분들 이제 감이 잘 안 잡힐 때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맨날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치페이를 보통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반 친구라도 만 14세 생일이 지난 친구들은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쓸 수가 있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친구들은 쓸 수가 없어서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떡볶이를 먹고 이제 뭐 엠빵 하자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14세가 안 된 친구들은 100원 단위까지 이제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 아이고. 거죠. 너무 불편했겠죠. 네. 네. 마치 우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될 때 다들 처음으로 술 마실 때 빠른 년생인 친구는 같이 못 가잖아요. 거의 그런 거네요. 네, 맞죠. 근데 이제 왜 하필 만 14세라는 기준이 생겼을까요? 네, 그거 궁금해요.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저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대 유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SNS에 만 14세라고 이제 쳐보니까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왜 만 14세부터 서비스를 쓸 수 있냐, 만 14세가 도대체 뭐냐. 이제 유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역시 왜 만 14세라는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14세 미만의 분들의 삶이 좀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이 14세 미만이라는 거는 임의로 정해졌다기보다는 뭔가 법적으로 회원가입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법적으로 만 14세 미만에게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 본인이 서비스에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이 모든 절차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네. 이 과정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까다롭고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들이 다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당장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을 해서 이제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만 14세 미만의 아이의 온라인 뱅킹 개설을 해주려면 정말 많은 각종 서류들을 들고 가서 법정 대리인이랑 같이 은행에 방문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맞벌이 분들도 되게 많고 네. 은행은 또 평일 낮에만 문을 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만 14세 미만 유저분들은 어떻게 금융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현금을 쓰거나 아니면 보호자 명의의 카드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유저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현금으로 주기는 하지만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 그리고 사실 요즘 보호자분들도 현금 잘 안 들고 다니세요. 그쵸, 카드를 그쵸. 쓰시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용돈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현금을 또 뽑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또 현금을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용돈을 보자마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써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호자 명의의 카드를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드 내역을 본인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용돈을 5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도 알 수가 없고 뭐 월 말이 되면 이 카드의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서 카드를 쓸 때마다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불편할 것 같네요. 근데 이 불편함에는 너무 공감되는 한편, 또 이제 만 14세 이하 회원가입 절차가 이제 구현하기 약간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것도 공감이 되는데 좀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반대 의견이 있었죠. 왜냐하면 만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금융 서비스는 유독 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은 마켓핏이 검증되지 않은 시장의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리소스를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냐. 너무 구현하는 그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 우리도 그냥 다른 서비스들처럼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면 안 되냐라는 의견도 물론 많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결국에는 설득을 하셨으니까 이 제품이 나온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유저분들을 만나서 들었던 그런 불편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불편한 경험들을 이제 보여주고 공감을 얻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는 의문을 제기를 하기 시작했죠. 탈룰라였네요. 14세 이상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분들에게 네. 일침을 주는. 네. 근데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저는 사실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린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크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저는 은행은 뭐 처음 쓰던 은행을 죽을 때까지 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처음 쓰기 시작한 금융 서비스는 끝까지 잘 안 바꾸려는 그런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용과 비즈니스로만 볼 게 아니라 어린 유저분들을 미리 락인시키는 그런 데에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되게 불편한 금융 생활을 하는 유저들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물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시면 그 이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은 제가 서비스 안에서 UX를 해결할 테니 만들 수 있게 기반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 제품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과 임팩트에 공감을 해주셨고 만 7세 어린이부터 이제 금융 서비스를 압도적인 경험으로 선사하기로 전사 구성원분들하고 목표를 온라인하게 됐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왜 0세가 아닌 만 7세예요? 저희가 그 만 14세라고 했을 때 유저분들이 그 만 14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똑같은 중학교 2학년 같은 반 친구인데도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이제 만 나이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 7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온라인에서 금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나이대는 아니라고는 보지만 이 서비스를 만 7세부터 쓸 수 있어요라는 커뮤니케이션보다 그냥 초등학생부터 쓸 수 있는 토스다라고 하면 이제 누구나 합리적이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제품을 소개할 때도 만 7세부터 쓸 수 있는 서비스예요라고 하기보다는 초등학생부터 쓸 수 있는 토스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전용 토스의 어떤 차별점은 뭐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적인 금융생활을 응원한다는 것인데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게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지킬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보호자분들은 이제 나의 자녀의 내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아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기도 한데 그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되게 많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자녀 그리고 이제 자녀의 보호자 분들을 페어로 인터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드러났던 공통적인 특징이 자녀분들은 자기가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해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를 본인의 사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은 사용 내역을 당연히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당연히 보고 싶어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 이유를 막 이렇게 드릴 다운해서 여쭤보면 네. 결국에는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에요. 근데 이제 보호자의 단순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돈을 쓰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경제관념을 잡는 데 오히려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용 내역을 공유하지 않으면 뭐 아이가 스스로 그 경제관념을 잡는 데 시간을 좀 걸리고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 있겠지만 사용 내역을 온전히 혼자 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똑똑하게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그걸 내가 볼 수 없는 게 그리고 이 아이가 금융 앱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 부분도 되게 우려가 많으셨어요. 특히 이제 학폭같이 보호자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이제 그 돈을 이제 갈취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요즘 중고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불안함을 느끼셨는데요. 이미 토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FDS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 거래를 할 때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미리 탐지를 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그걸 훨씬 더 고도화를 해서 어린 연령대의 평균 소비액에 맞춰서 청소년 전용 FDS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혹시나 이제 자녀가 원치 않은 송금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그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청소년 전용 보호 시스템을 또 만들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청소년 전용 토스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되게 만들고 싶은 기능도 많았을 것 같아요. 간단히 상상해도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초기 스펙은 어떻게 정했어요? 일단 만 14세 미만의 유저가 그 가입을 시도를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수많은 기능들 중에 뭐 때문에 토스에 가입을 하고 싶어 했지? 그게 뭘까 너무 궁금해서 설문을 했어요. 그 만 14세가 되기 전에 가입을 하면 아직 가입 못해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이제 막히는 페이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그 페이지를 그냥 단순히 막는 페이지로만 둔 게 아니라 아직 나이가 안 됐네. 근데 뭐 때문에 가입을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어떤 기능을 쓰고 싶은지 설문을 받았어요. 한 7번 정도의 설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 고도화를 하면서 설문을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유저가 어떤 것을 원해서 토스에 가입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게 됐죠. 그게 뭐였어요? 가장 중요하게 원했던 건 이제 송금이었어요. 7차례에 걸쳐서 설문을 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원하는 기능은 송금이었고 네. 송금이 정말 유저가 원하는 기능이다라고 확신한 뒤에 이제 MVP 스펙을 가입 그리고 송금까지로만 잡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진짜 그 보호자 인증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화면에 송금밖에 없는 게 이게 제품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간단해 보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의 마켓핏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인데다가 가입 과정 자체를 구현하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은 공수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입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스펙으로 오픈을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오픈 후에는 반응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14세가 되기 전에 가입을 할 때 막혔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뚫려서 가입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일단 거기에서부터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내가 친구랑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같은 반 친구인 만 14세가 넘은 친구들은 토스에서 되게 많은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송금밖에 안 되네 라고는 인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점차 살을 붙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진짜 10대가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가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드는 사람인 저는 30대고 제가 상대해야 하는 이제 고객들은 10대도 안 되는 그런 어린 연령층인데 그 유저들이 어떤 제품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요. 직접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같은 데 가서? 아니 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팀원분들끼리 각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정해서 그 앞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볼까? 아이디에이션을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네. 저희 시커먼 30살 넘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너 토스에서 못 쓰고 싶니?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할 것 같기도 했었어요. 낯선 사람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낯선 사람 말 걸면 위험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토스 메뉴 중에 토스에게 알려주세요라는 이름의 메뉴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토스에서 어떤 기능을 쓰고 싶은지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네. 그 설문 받은 것들 중에 손에 꼽히는 의견들을 모아서 1위부터 10위까지 랭킹을 매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거기서도 또 투표를 받았고요. 네. 거기에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아이템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유저한테 공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부터 오픈을 했죠.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기능 중에 이 기능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어라고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진짜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1위부터 10위까지 있었던 모든 기능들을 다 오픈을 한 상태고요. 그랬더니 유저의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되게 의외였던 거는 유저분들이 본인이 의견을 제시를 하면 토스가 그거를 만들어준다. 마치 토스랑 내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제품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예상치도 못한 긍정적인 효과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유저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능들을 만들 때 좀 특별하게 고려했던 부분도 있으세요? 네, 되게 고려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성인분들은 보시지 못하겠지만 틴즈 전용 토스홈을 보시면 성인들이 보는 홈이랑 되게 많은 부분이 달라요. 대부분의 유저들이 금융 서비스를 토스 앱에서 처음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낯설고 정말 송금하는 경험 자체가 되게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거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건데 네. 그 성인들의 홈에서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갑이라고 대체를 한다든지 네. 송금 버튼을 돈 보내기 버튼으로 좀 바꾼다든지 네. 소비를 용돈 기입장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 이름들을 좀 풀어서 쉽게 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보여요. 네. 그리고 서비스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앱 안에 있는 모든 퍼널들 그리고 이제 유저에게 안내해줘야 되는 안내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가장 고려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고민해서 제품을 이제 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또 실제로 10대 유저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좀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가 너무 제가 뿌듯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모든 유저 연령층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용자 만족도가 저희 틴즈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서비스 리텐션, 그러니까 얼마나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지표도 틴즈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보호자분들의 반응도 의외로 되게 좋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스스로 소비 내역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기 시작하고 용돈의 일부를 저금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제 되게 만족스러워하셨어요. 그 보호자분들 중에 80%가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와우.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유저 피드백이 있는데 어린이도 토스 쓸 수 있게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만들어주신 분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라고 했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따뜻한 피드백이기도 하네요. 네. 또 이 제품은 특히나 더 어떤 저희의 진심이 담겨있는 제품이기도 해서 저도 이렇게 유저 피드백 볼 때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러면 흔치 않은 경험이었는데요. 이 제품을 만들면서 소연님 배우신 점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드는 사람인 저는 30대이고 쓰는 유저는 10대 또는 10대 이하의 어린 유저였어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드는 사람과 유저와의 간극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유저 보이스를 들어야 한다는 거를 배웠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만들면서 제 커리어 역사상 가장 많이 유저를 만나고 유저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만나셨어요? 셀 수 없어요.
그 정말 정도로. 네네 셀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직접 유저를 만난 거는 정말 20차례가 넘고요. 네. 그리고 사내 임직원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사내 임직원분과 자녀분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것도 네. 20차례가 훨씬 넘고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품 여기저기 맥락에 맞는 설문을 넣어가지고 유저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수집된 피드백들은 뭐 하루에 몇천 건씩 쌓여가지고 제가 그거를 횟수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할 정도로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단기간에 의견을 많이 수집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고 유저를 되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만드는 사람과 유저의 간극이 있을 때는 무조건 유저를 많이 만나야 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한테 얼마큼의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팀에서도 그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14세 미만의 유저들이 그 금융 경험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면은 얼마나 생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공감을 시켜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이해를 하셨고 서포트를 해주시고 결국 제품을 런칭을 하고 되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저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무기로 반대의 의견을 설득을 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죠. 너무 큰 깨달음인데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소연님에게 지금 미래의 소연님이 조언을 한마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이 프로젝트가 제가 토스 입사하자마자 담당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토스팀에 처음 입사했는데 그 팀에 PO랑 저 딱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PO도 저랑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약간 신규 입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변화를 먼저 만들자고 제안하는 게 겁이 나기도 하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심지어 반대 의견까지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드라이브하기까지가 시간이 좀 지연이 됐었어요. 약간 쫄아서. 네. 근데 이제 그때 저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생각한 만큼 유저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고 유저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빨리 만들라고 해주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수많은 청소년 사용자분들을 만나보시면서 틴즈 제품 만들어 나간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소연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에서는 토스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올해 초에 토스가 통신 분야에 새롭게 도전한 거 다들 알고 계실까요? 토스 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세상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토스 통신사 출범 여정에 합류해서 무려 요금제까지 디자인했던 나림님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와, 나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토스 모바일 프로덕트 디자이너 정나림이라고 합니다. 나림님은 요금제 디자인까지 하셨다고요? 네네, 그쵸. 아니, 그 요금제에 쉽게 가입하게 하려고 그 가입 퍼널을 만드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쩌다가 이제 요금제까지 디자인하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토스 와서 휴대폰 요금제까지 디자인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와서 보니까 토스팀의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더 넓은 사업적인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말해놓고 보니까 약간 처음부터 채용 광고한 것 같긴 한데 아, 그렇구나. 그쵸. 토스팀은 디자이너가 정말 주도적으로 제품 만들어나기 좋은 회사잖아요. 네. 잠깐 광고 타임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림님이 요금제 디자인을 그럼 혼자 한 거예요? 아니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절대 아니고 중요한 결정인 만큼 PO나 제품 전략가, 데이터 분석가, 개발자 이런 분들까지 저희 팀이 다 같이 참여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요금제 디자인을 딱 마주하게 되면서 나림님이 고민했던 건 뭐예요? 저희가 진짜 통신업계에 처음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종류의 요금제를 출시할 건가 이게 되게 고민이었던 내용인데 통신사들의 요금제들을 보면 진짜 종류가 엄청 많아요.
데이터가 많이 제공되어서 가격이 높은 100기가 무제한 요금제 이런 거부터 데이터 제공량은 적고 대신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10기가 미만 요금제까지 진짜 다양하게 있거든요. 맞아요. 모바일 요금제 보면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조건 무제한 쓰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몇 가지 종류의 요금제를 처음에 출시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혹시 희연님이라면 몇 개 정도가 출시하기에 적당하겠다고 생각하세요? 막 너무 열 몇 개 넘어가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저는 무제한 요금제를 무조건 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한 3개 정도? 3-4개? 네. 실제로 저희 출시는 4개를 했는데 어. 네. 근데 역시 딱 한 개라고 생각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믿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극단적으로 100기가 요금제 딱 한 개만 출시하려고 했었어요. 다양한 데이터 제공량의 요금제를 여러 개를 많이 보여주더라도 신청률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랬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토스가 또 곧잘 하는 방식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여러 개를 제공하기보다는 옵션을 딱 하나만 좋은 것을 제공하자 이런 제품 기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뭐 토스 제품 기조처럼 진짜 심플하게 그냥 100기가 하나만 출시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치만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드릴 과정을 거쳐서 총 4개의 다양한 데이터 제공량의 요금제로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현재 그래서 토스 모바일 출범 이후에 유저분들이 100기가는 물론이고 뭐 15기가나 7기가 이렇게 다양한 요금제에 골고루 가입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한 개만 출시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4개로 바꾼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거를 이제 바꾸게 됐어요? 그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저는 그냥 당연히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요금제부터 많은 요금제까지 그냥 다양하게 보여주면 유저분들이 원하는 요금제를 알아서 고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필요한 데이터 용량이 다 다를 테니까. 근데 기대했던 것과 유저 반응이 달랐던 거죠.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요금제 종류가 적을 때와 많을 때를 비교를 해봤는데 동일한 시청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금제를 많이 만들수록 저희 뭐 리소스도 많이 들고 그쵸. 제품 복잡도도 올라가고 네. 근데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종류를 늘리자고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리송하네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요즘제가 많으면 뭐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혹은 요금제가 하나일 때 하나니까 선택을 많이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둘 다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면 확실히 운영 코스트를 생각한다면 요금제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한 개만 출시하자고 하는 게 좀 당연한 선택 결과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결과가 있었으니까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청했던 게 100기가 요금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그냥 우리 진짜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다양한 요금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걸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진짜 한 개만 출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치만 저희가 기존의 의사결정을 결국에 내렸던 거고 이걸 뒤엎을 만한 근거는 그냥 전혀 없는 거죠. 저만 뭐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마치 그냥 너무나도 데이터가 명확해서 이것만 정답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냥 한 개의 요금제 출시가 유일한 정답이었던 것처럼요. 너무 재밌는데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요금제를 4개로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는 뭐 짧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거의 매주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100기가 요금제 딱 한 개만을 유저분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뭐 지금 나는 와이파이를 많이 써서 한 달에 6기가 요금제 쓰고 있는데 이걸로도 그냥 충분하다. 아무리 저렴해도 100기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는 너무 공감되고 너무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나한테 너무 낭비 같을 정도로 많으면 당연히 안 쓰려고 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존에 100기가만 출시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저희가 내렸던 상태였으니까
바로 뭐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요금제도 인터뷰에서 이런 유저분들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같이 출시하자 이렇게 바로 의사결정을 바꾸기는 힘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결정을 한 데다가 그리고 사실 요금제 디자인에 디자이너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게 디자이너의 어떤 메인 업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디자이너가 이야기해서 그걸 바꿨지 싶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가 인터뷰에서 발견한 문제지만 진짜로 얼마나 실제로 큰 문제인지를 밝히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야 저희가 기존에 내린 의사결정을 바꾸더라도 진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성적인 유저 보이스를 정량화를 해서 문제를 측정해 보기로 했어요. 정성적인 유저 보이스 정량화한다. 뭔가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량화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측정할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금제를 가입하고 싶다고 응답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가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몇 기가 제공받는 요금제였는지, 그 데이터 실사용량 얼마나 진짜로 쓰고 계시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을 넣어서 어떤 특성의 유저분들이 고용량 100기가 단 하나에 반응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터뷰 때 발견한 것처럼 데이터를 지금 많이 안 쓰고 있는 분들이 별로 100기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를 겪는 유저가 많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되네요. 그 결과는 어땠어요? 100기가 요금제 한 개만을 보여줬을 때 이미 데이터 제공량이 높은 고용량 요금제를 쓰던 분들 위주로 신청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신청자 중에 고용량 요금제를 쓰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 정도였는데 저용량, 그러니까 데이터를 적게 제공해주는 요금제를 쓰는 분들은 25%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받는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7, 그리고 데이터를 적게 쓰고 있는 분들이 2 정도의 비율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설문에 응답한 사용자 비중이 좀 애초에 치우쳐져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량에 쏠려 있는 데이터가 진짜 건강한 지표인가? 의문이 생겼고 이 데이터를 전체 통신 시장에 있는 모든 유저분들의 요금제 이용 분포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 전체 유저는 고용량을 쓰고 있는 분들이 4명이라면 저용량이 6명으로 오히려 데이터 제공량이 낮은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제품의 결과와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100기가 한 개만 출시하는 것은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저용량 유저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아주 큰 문제임을 밝힐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진짜 우리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니까요. 지금 들으면서 저도 식은땀이 나는데요. 고용량 한 개만 출시했다면 어땠을지 진짜 아찔한데. 그러면 이렇게 설문으로 요금제 개수를 늘리는 결정을 한 거예요? 설문을 통해서 요금제 개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은 진짜 알 수 있었는데요. 그치만 많은 요금제 종류를 보여주고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기존에 해봤지만 이게 전혀 신청률을 높이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필요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금제라는 상품 특성을 떠올리게 됐는데 휴대폰 요금제가 사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주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런 관심도가 높은 상품이 사실 전혀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휴대폰 요금제 가입해서 그냥 쭉 썼던 거 몇 년 동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지금 토스 모바일로 바꿨습니다, 나린이. 근데 저 토스 모바일 쓰는데도 웃긴 거는 제가 토스 모바일에서 어떤 요금제 쓰는지 잘 몰라요. 아니 최근에 가입하셨는데도. 맞아요. 저도 근데 토스모바일 맡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낮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데이터 제공량의 요금제들을 많이 늘어놓고 보여줘봐도 유저들은 그냥 선택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요금제를 보여줘도 신청자 수가 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인터뷰와 설문에서 알게 되었던 유저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저분들이 새 요금제를 고를 때에도 자신이 현재 쓰고 있는 요금제와 비슷한 데이터 용량의 요금제를 선택한다는 특성이 있었어요. 앞서 설문 결과에서도 100기가 하나를 보여줬을 때 이미 고용량을 쓰고 있는 유저분들의 신청률이 쏠려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량적으로도 검증되었던 특성인 거죠.
듣고 보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대리점 직원분이 저에게 지금 어떤 요금제 쓰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을 것 같네요. 그 포인트에 착안해서 이제 네. 고용량을 신청할 것 같은 유저들에게는 고용량을 보여주고 저용량 요금제를 신청할 것 같은 유저들에게는 저용량 요금제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됐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형 UX를 제안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를 먼저 물어본 후에 그 요금제와 가장 비슷한 데이터 제공량의 요금제를 추천해 주기로 했어요. 되게 뭔가 새로우면서도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접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금제를 추천해 준다니? 이건 새로운데 사실 뭔가 추천해 주는 건 또 익숙한 경험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질문에 추가를 해서 현재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뭐 부족했다거나 너무 많았다거나 하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사용량에 따라서 좀 보정을 해줄 수 있게 데이터를 주로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도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2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하면 내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안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효과 있는지 검증해 보셨어요? 네, 요것도 검증을 해야 이제 팀을 확실히 설득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요금제를 보여주는 여러 방식들을 비교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앞서 말씀드린 추천형과 기존처럼 딱 한 개의 요금제만을 보여주는 단일형, 그리고 여러 요금제를 다 나열해서 보여주고 유저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목록형, 이렇게 3가지 방식을 비교해서 유저 반응을 살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신청률이랑 이제 다른 지표들까지 다 추천형이 제일 높은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고용량을 신청할 유저들은 고용량을 추천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신청을 하는 거고 고용량을 보여줘도 뭐 신청하지 않았을 유저들은 저용량을 추천받아서 추가적으로 신청자가 늘은 거죠. 대박. 그러면 원래 이제 한나를 출시한다는 결정보다 더 나은 솔루션을 찾은 거네요? 네, 그쵸. 그래서 정량 데이터로 내렸던 고용량 요금제 단일 출시라는 결정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다양한 요금제 복수계 출시라는 완전히 반대 결정으로 뒤집었던 순간이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랑 유저 인터뷰, 실험 이렇게 3종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요금제를 만들고 결정을 했는지 진짜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과정이 이제 깔끔하지만은 않았던 걸로 저는 또 알기도 하는데 어땠나요? 맞아요. 이게 그냥 발표니까 이제 최대한 정리를 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처음에는 사실 저만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결정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근데 내가 괜히 질질 끌면서 뭔가 우리 결정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는 건가? 이게 진짜 문제가 맞나? 이런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해결할 수 있을까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요금제를 찾아 나가기 전 과거의 나리님에게로 돌아가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요금제 1개만 출시하려고 했을 때 진짜 너무 고민이 됐거든요. 100기가 1개만 출시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데이터 드리븐 조직이고 이미 실험 결과를 보고 요금제 1개 출시로 결론을 내렸고 근데 이건 너무 쎄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고민에 진짜 무한 굴레였어요. 네. 근데 이때 그냥 혼자 고민만 길게 할 시간에 그냥 유저 인터뷰를 더 빨리 많이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인터뷰를 하면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도 더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이 계속 보여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추천해주는 방식도 인터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였고요. 그렇구나. 진짜 유저분들은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근데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추천 방식을 제안하면서 저도 확신이 크지는 않았고 팀원분들의 반응도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추천이 사실 되게 대단한 솔루션 같지 않기도 하고 네.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뻔한 방식 같기도 하거든요. 그치만 이게 해결 방법의 매력도와 상관없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용기를 주고 싶어요.
다양한 요금제를 보여줬을 때 신청자가 늘지 않는 원인이 유저에게 맞지 않는 요금제 옵션까지 많이 보여줘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 결과 이제 추천해주는 방식을 찾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냥 그 방법이 뻔하거나 뭐 새롭지 않다거나 하는 건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들어봤고요. 기존의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이제 더 좋은 답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했던 과정, 그리고 토스 모바일 요금제를 만들었던 과정 들어봤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신 나리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에서는 토스의 유스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토스에 어린이와 청소년 전용 카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까요? 출시된 지 1년 반도 안 지나서 벌써 100만 장이 넘게 발급됐다고 하는데요. 이 유스 카드를 디자인한 석용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석용님. 안녕하세요. 토스 브랜드 디자이너 심석용입니다. 석용님은 토스 유스 카드를 디자인하셨다고요. 네. 이 유스 카드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스카드란 토스의 유저 중에 틴즈, 즉 만 7세부터 만 16세까지만 이용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 카드예요. 이 유저층에게는 엄마 카드나 아빠 카드가 아니라 진짜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생애 최초의 카드 발급 경험이 대다수인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는 경험이 훨씬 특별하고 아마 새롭게 다가올 유저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과정이 사실 그땐 너무너무 신났는데 또 동시에 30대 직장인인 내가 이 10대 친구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들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떤 고민하셨는지 디테일하게 너무 궁금한데요.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근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카드는 원래 디자인을 안 하고 진행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2021년 5월경에 틴즈 사일러의 PO 주승님이랑 PD 소연님께서 팀으로 찾아오셔서 틴즈 금융 서비스의 제품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카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토스는 또 아시다시피 효율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드 디자인이 실물로 만들어져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리소스를 너무 들이지 말자 이런 취지로 원래 이제 남아있던 토스머니 카드의 공카드에 퀵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렇게 일단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쩌다가 유스 카드를 새롭게 디자인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당연히 무조건 이건 이 틴즈 유저만의 취향이 담긴 카드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들만큼 개성이 강한 연령대도 없잖아요. 또 무엇보다 강하게 설득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팀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첫 체크 카드를 발급 받아보신 경험이 어땠어요? 특별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팀원들 모두 맞아. 그 당시에 내가 그랬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애 내 첫 카드 발급의 특별한 기분을 더 브랜딩의 경험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점에서는 팀원들 모두 역시 공감을 해주셨어요. 역시 브랜드 디자이너라서 그런가? 어떻게 네. 설득을 또 잘 하셨네요. 네, 근데 제 넘치던 의지에 또 비례해서 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두려움이 막 들더라고요. 다 설득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 왜냐면은 일단 너무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청소년이 된 지 너무 오래된 사람이잖아 이런 이유가 너무 컸어요. 그들의 취향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점점 생각을 곱씹을수록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니까요. 저희 청소년 때 취향이랑 또 지금 청소년이신 분들 취향은 다를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해 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존에 어떤 카드들이 출시가 되어 있나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통은 이제 귀여움을 어필하는 디자인들이 주로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정답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귀여움을 어필을 하는 것도 당연히 어떤 전략이겠지만은 또 어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어린이와 청소년 이런 느낌을 좀 덜어내고 어쩌면 이 카드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본인은 좀 스스로 작거나 어리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포인트를 한번 착안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김포에 저희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사촌 누나가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TMI? 누나한테 TMI 누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다른가? 나는 더 어른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누나가 뭐라카노?
요즘 중2병이 아니라 초4병이란다. 4학년만 돼도 지들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한대. 어. 에? 초4병? 초사병은 처음 듣네요. 그쵸. 네, 초4병이 이제 저희 때 이제 중2병 같은 어.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초등학교 4학년이면은 만 10세입니다, 여러분. 어. 그 정도로 이제 어린 친구들 이 미디어를 너무 많이 접하고 또 막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걸 다 접하다 보니까 이미 어른들의 세계에 이입을 엄청 했던 거죠. 성숙해진 거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른들이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탈피하자. 이걸 기획과 디자인의 포인트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포인트로 삼아서 좀 네.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추측으로 잠정 고객이 좋아할 것 같은 카드 디자인을 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카드를 사용할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 이 관점을 최대한 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청소년분들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기획단에서 되게 어려웠던 지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들의 취향을 디깅해보자였어요. 어린이나 10대 청소년 친구들이 무엇을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가 궁금해져가지고 네. 이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나 그 브랜드의 어떤 스토리 그리고 뭐 톤앤무드나 어떤 제일 인기가 많은 디자인 요소 그리고 뭐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는 요소나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디깅을 한참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룬 인터뷰나 다큐멘터리도 한창 빠져서 봤어요. 그리고 이 카드 디자인을 하면서 토스의 기존 다른 카드 라인업들과도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카드가 뭔지도 궁금해요. 요 시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열심히 기획도 해보고 디자인을 몰두를 하고 있었는데 네. 또 이제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근데 어린이나 20대 청소년들이 원했던 게 사실은 귀여움이면 어떡하지? 오마이갓.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최대한 탈피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걸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제가 너무 한데 몰두해 해버려서 생긴 부작용처럼 그런 게 생각이 나버려서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가설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컨셉을 잡고 그에 따라 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까지 이미 팀원들이랑 온라인이 많이 되어 있었고 한창 디벨롭만 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부정이 된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안에 두 자아가 대립하더라고요. 천사와 악마처럼. 일단 이 악마의 속셈이 제일 컸습니다. 악마가 컨셉에 관해서는 이미 정량적으로 알기도 어렵고 너가 그냥 맞다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자신 있으면 그냥 고해. 이런 악마의 속삭임이 한 80%의 데시벨로 있었다면은 네. 이제 20%의 데시벨인 천사는 아니야. 그래도 소영아 잘 생각해. 그 가정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 너 그랬다가 더 늦어지기 전에 돌아가면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천사의 목소리가 이렇게 성스러운 목소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자아가 이겼나요, 결국에? 사실 악마로 갈 뻔하다가 천사로 다행히 가게 됐습니다. 어. 왜냐면은 이게 컨셉에 대한 가정을 이미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과정이 제게는 좀 낯설고 어쩌면 좀 힘든 과정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돌이켜버리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세운 것들에 대한 부정을 받았을 때 디자이너로서 신뢰를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좀 돌이켜보면은 좀 소심하고 되게 귀여운 생각이긴 했는데 그때는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고민 지점에 대해서 사일로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틴즈 사일로 이제 PD 소연님께서 UX 리서처 승희님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제 제안을 주셔서 유저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컨셉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번 유저들에게 직접 들어보고 하는 거를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려봤어요. 확실히 두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유저 보이스는? 맞아요. 제가 기대하던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이 두렵기도 했는데 또 막상 듣다 보니까 인터뷰 때는 공통된 보이스가 있었는데 내 주체적인 소비와 용돈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보이스가 거의 메인이었고 그 맥락이랑 이어지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나도 형 누나들처럼 어른스러운 카드를 갖고 싶어요. 라는
이제 인터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 근데 또 인터뷰는 또 모수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예 좀 과감하게 서베이를 받아보자 이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래 서베이를 받아보자 해서 이제 서베이를 받아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귀여운 카드보다는 심플하고 세련된 카드 디자인이 좀 더 이 친구들이 찾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서베이 결과를 보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도 얻었겠다. 진도를 쭉쭉 나가셨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기획단에서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모두 토스의 유저이고 너희 모두 멋진 서비스를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어쩌면 이 카드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유스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이제 젊고 어림 이런 워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의 워딩을 이미지화 시키는 로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USS라고 알파벳 3개의 서브 네이밍까지 지었는데요. USS는 이제 너를 뜻하는 U, 그리고 뭐 젊음을 뜻하는 유스, 그리고 저희 토스, 뭐 yourself 이런 단어들의 알파벳에서 조합한 애너그램 방식으로 지어봤어요. 그러면 룩앤필은 또 어떻게 잡았어요? 룩앤필은 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탄탄하게 했으니 디자인하면 되겠다 해서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본격 디자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 유저들한테는 한 해 한 해가 되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쵸. 한 해만 지나도 막 취향이 바뀌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그리고 사실 한 해 차이만으로도 나는 초등학생이고 우리 오빠는 중학생이야. 또 중학생이랑 고등학생도 고등학생들이 봤을 때는 저 어린 것들 쟤네랑 같이 카드를 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 디자인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단은 많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200개가 넘는 카드 디자인 시안을 잡고 실물도 이제 되게 다른 디자인들의 제조사 샘플이랑 후가공 샘플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한 50종은 넘는 샘플들을 다 만들어봤어요. 와, 진짜 고민 많이 하셨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저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뭘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민들처럼 진짜 일반적인 그냥 10대만을 위한 타겟도 아니고 그렇다고 뾰족한 성향을 가진 페르소나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라는 공통 분모만으로 묶이는 이 유저들의 성향이 모두 담긴 디자인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디자인 작업보다도 도대체 뭐가 워킹할까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결국 내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디자인 중반부에 들어오면서 이 고민이 너무 심해지니까 귀여운 것보다는 이제 어른스러운 카드 디자인을 원하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취향들의 좋아하는 이 포인트들이 너무 다른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이제 UX 리서처 분의 제안으로 디자인 드래프트 시안들도 객관식처럼 가볍게 선호도 서베이를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주셨는데요. 사실 시안들로 이제 서베이를 하는 것도 조금 저도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그쵸. 과연 이게 시안을 보여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도 일단은 컬러는 다르지만 심플한 게 좋은지 화려한 게 좋은지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카드 자체의 룩은 비슷한데 그래픽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디자인은 똑같은데 어떤 컬러를 과연 좋아할까 이런 선호도 크게 세 꼭지로 이제 10대 친구들의 선호도를 좁혀가는 문답을 만들어 봤어요. 와, 우리가 보통 시안을 선택할 때 그 투표를 받지는 않잖아요. 대중 투표를. 맞아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맞아. 사실 뭐 예를 들면 투표 같은 것도 저희 디자이너들 안에서도 사실 잘 하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누군가의 주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인데 과연 이게 투표나 어떤 수치를 통해서 그쵸. 결정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또 디자이너인 제 자신한테도 이걸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민이 됐지만 또 이번 케이스에서는 이유가 명확했던 게 유저와의 거리가 너무 멀었죠. 이 먼 거리를 좁혀가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솔직해져야 되겠다. 솔직한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싫어할 거야, 좋아할 거야 이런 가정이나 상상이 아니라 와 이걸 좋아하네, 이걸 이런 이유로 싫어하네 이런 솔직한 팩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팀원 중에는 그 누구도 10대가 없으니까요.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표를 받아보니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디자인에 대한 결론이라기보다는 선호도에 대한 결론을 내려봤을 때는 화려한 컬러보다는 블랙이나 화이트 이런 심플한 컬러를 좋아한다. 귀여운 그래픽이나 아기자기한 그래픽보다는 스트릿 감성의 좀 러프한 그래픽을 선호했다. 그리고 홀로그램이나 반투명 재질감 이런 좀 새로워 보이는 텍스처에 대한 호기심이나 선호도가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세 가지의 소결론들을 내려서 여기에 맞춰서 최종 디자인을 셀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설문을 통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얻으셨던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그 주관식 문답이 있었어요. 10대 카드가 곧 나오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문답에 카드 드래프트 디자인만 보고 이미 새로워질 거라는 카드의 이 모습들을 보고 막 환호하고 기대하는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막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와, 우리가 진짜 이 타겟의 니즈를 그래도 잘 파악했구나. 그리고 좀 새로워 보이는 새로운 전략이 워킹할 수 있구나. 이런 좀 자신감도 들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 이 모습을 구현해 줄 거라는 이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막 흥분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 디자인은 뭐예요? 네, 최종 디자인은 이제 보실 수 있는 이 디자인들인데요. 네. 그리하여 이제 총 5개의 디자인이 이렇게 최종 셀렉됐습니다. 유스 카드의 각기 다른 이 5개의 디자인들은 각각 다른 페르소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 결과물이에요. 당연히 유스카드 이 5 디자인이 모든 친구들의 페르소나를 투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최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갖고 싶거나 선호하는 오브제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최종 5개를 선정했습니다. 정말 고심해서 디자인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사용자 반응도 어땠는지 궁금해요. 사용자 반응이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카드를 런칭하고 오는 반응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보다 트위터나 틱톡 그리고 뭐 각종 커뮤니티, 덕후나 뭐 인스티지 이런 10대들이 되게 많이 말하는 이런 커뮤니티들에서 나오는 점도 되게 신기했고요. 또 재밌었던 포인트들은 막 언박싱을 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언박싱하면서 이 리액션 영상을 같이 틱톡에 찍어서 올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자체 서베이를 열어서 나 블랙이랑 화이트 중에 뭐 할지 고민돼 하면서 자기가 서베이를 여는 그런 트위터도 되게 재밌었고 네. 자기가 발급한 카드 디자인을 자랑을 하지만 너네한테 이거 하지 마.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겹치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좀 되게 재밌었던 트위터였고 네. 그리고 만 17세를 넘겨버린지라 네. 고3인지라 네. 이제 유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아쉬움을 되게 격하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던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또 뿌듯하고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네. 과거의 석용님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줄 것 같으세요? 당시에 사실 가장 힘든 선택을 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들에게 시안으로 투표를 받아보자였는데요. 사실 제게도 그 서베이를 하면서 잠재 고객의 보이스를 듣는 게 제 안의 틀을 깨는 되게 큰 용기이자 큰 시도였거든요. 다만 그때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또 이 유스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괜히 기대한 보이스를 못 듣고 부정당하면 어떠지? 이런 또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야말로 되게 답정너였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저의 보이스를 직접 들어보고 반영한 거는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고 또 확신을 얻은 부분도 있었고 당연히 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 부분들은 또 최종 디벨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사실 토스의 기존 룩들이랑은 조금 다를지언정 제 보이스에 대한 확신이 생겼었어요. 사실 디자이너는 또 아티스트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트가 아니라 디자인을 해야 되는 사람은 타겟이나 용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작업물도 유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세게 빨리 넌 카드 아트를 하는 게 아니라 유스 친구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망설이고 있는 저를 막 뼈로 팍팍 팩트 폭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천사의 목소리였는데 약간 악마적 목소리로 악마적 목소리로 뼈를 천사의 때려주는 이야기를 거네요. 네. 그렇구나. 네. 이렇게 청소년 사용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직접 물어보고 디자인했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10대는 막연하게 이럴 거야 라는 편견에 갇히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석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리시티 23 이번 세션은 로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작년 2022년 어떤 해로 기억되시나요? 저에게는 토스 로고를 바꾼 일이 정말 큰 이벤트였어서 로고를 바꾼 해로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비단 토스라서가 아니라 디자이너분들의 생애에 로고를 바꾼다는 것은 정말 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은 이 로고를 바꾼 주역인 최민수, 김지윤 브랜드 디자이너분들을 모셔보려고 해요. 이 큰 일을 두 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들어봅시다. 와, 민수님, 지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 최민수입니다. 네,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 김지윤입니다. 오늘 두 분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리브랜딩 했던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리브랜딩을 한 지는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의 새로운 로고에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랜딩 캠페인이나 로고의 의미 같은 건 많은 매체에서 이미 소개됐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간 다음에 제목 그대로 유일한 장애물이 상상력일 때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갔는지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진짜 우리 로고 만드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나? 이게 끝나기는 하는 일일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던 적도 많았는데 또 이런 날도 오네요. 에휴, 그러게요. 진짜 처음엔 뭔가 저희도 막 4개월 안에 끝내자. 원래 토스팀 빨리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1년 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보통 이제 로고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1, 2년 정도는 투자해서 하시는 편이죠, 보통은. 그쵸. 네. 이게 로고를 바꾼다라는 게 사실 디자이너분들은 다 회사 다니시면서 한 번쯤 해볼 만한 생각인데 또 이게 실행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1, 2년 투자를 결심한다라는 게. 이 두 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바꾸기로 결심하게 됐었어요? 사실 처음에 로고를 바꾸려고 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심볼이 말풍선처럼 보인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메신저 앱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유니크니스가 떨어지는 형태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토스 로고와 유사한 로고들이 등장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도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었거든요. 실제로 고객들은 토스의 심볼을 정말 모를까 싶어서 조사도 해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브랜드 인지도는 90%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심볼 인지도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식별력이 낮다는 뜻이겠죠. 토스 브랜드는 알고 있었는데 90%나 되는 유저분들이. 근데 이 심볼을 보고 토스를 연상시키냐 그거는 되게 떨어졌던 거군요. 네, 맞아요. 심볼만 아. 보고는 토스를 연상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좀 문제의식이 비교적 명확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첫 발을 떼셨어요? 처음엔 그 로고의 기준을 한번 세웠어요. 사실 보통 리브랜딩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로고를 디자인할지 정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토스만의 독창적인 조형이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담아야 되고 새롭다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 말고는 정해진 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보자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보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었는지도 궁금한데요. 토스에서는 보통 인하우스에서 브랜딩을 해왔는데 에이전시에서는 우리가 못 보던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하우스 에이전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일방적으로 에이전시가 로고를 이제 그려오고 저희가 이제 컨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그랬던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에이전시처럼 매주 몇십 개의 시안을 같이 뽑아내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래서 에이전시와 매주 만나서 서로의 시안을 공유했었어요. 맞아요. 이때 거의 400개 넘는 시안 같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원팀처럼 일했다고 서로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 에이전시 분들이 로고를 그려오시고 이렇게 컨펌하는 식으로 안 하고 두 분이서 같이 하셨던 거는 어떤 이유였어요? 사실 책임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안 그린다는 생각을 사실은 아예 못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려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못 그리는 혹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각으로 새롭게 해결해 주는 게 에이전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저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군요. 저는 아직도 그때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두 분이 거의 로고 공장처럼 로고를 막 계속 뽑아냈었잖아요. 근데 그 뽑아내는 로고의 양도 양이지만 또 그 두 분이 고통받고 계시는 게 엄청 눈에 보였거든요. 그때는 모든 업무를 다 멈추고 이제 로고만 계속 그리다 보니까 뭔가 제가 만든 틀에 계속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을 깨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시중에 있는 로고 관련된 책들도 보긴 했었어요. 사실 뭐 책이 뭐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맞아요. 그때는 사실 하도 많이 그래서 생각이 안 나니까 뭐 과거로 돌아가서 책도 한번 봐보자 이랬던 거고 뭐 트레이드마크 앤 심볼이라는 70년대 책, 뭐 로고 모더니즘 책 같은 것도 보고 뭐 로고 모여진 사이트에서 3만 개 넘는 로고들을 막 저희가 생각 없이 보기도 했어요. 민수님이랑 그 빨간색 동그라미 로고 있잖아요. 타겟 레드닷 막 이럴 정도로 거의 뭐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아이코닉한 로고들은 다 외울 지경이었죠. 근데 그래도 무조건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 앱이라는 틀에서 생각하지 않고 좀 다양한 분야의 로고, 앱 아이콘, 뭐 그냥 일반 아이콘 등 뭐 메타포가 담긴 모든 것으로 확장해서 이것저것 많이 봤었거든요. 뭐 일부러 게임이나 영화도 평소에 안 보던 것만 골라서 보면서 사고의 틀을 깨려고도 했었고. 근데 이게 로고 그리는 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지루한데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리서치하면서 스케치해보고 밤에는 그걸 직접 구현해보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루틴을 해냈다라는 작은 성취감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 프로젝트일수록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지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너무 지치기 쉬웠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친 것도 맞는데 근데 일단은 안 지치기 위해서 최대한 목표를 잘게 쪼개서 실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의미에만 집중해서 뭐 토스의 비전을 표현하는 시안만 그리자. 뭐 그다음 날에는 표현만 집중해서 그려보자 하는 식으로 목표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뭐 민수님은 그때 토스가 가져올 금융의 자유를 담아서 뭐 자유를 표현하는 시안만 계속 그리시기도 했는데 막 그 날개도 그리고 새도 그리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공이 날아가는 형태만 집중해서 그린다던가 아니면 투스라는 파열음에서 힌트를 얻어본다던가 아니면 알파벳 T로만 그려본다던가 하는 시도들을 해봤었고 뭐 새로운 방향을 도출해서 새로운 것을 그릴 수 있을 만한 동력들을 계속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조차도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 힘들긴 했죠.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로고가 날개가 될 뻔한 적도 있었었고, 맞아요. 티로도도 진짜 많이 시도를 해보셨었고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최종 시안은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었어요? 찾았나요? 최종 시안을? 당시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진짜 어렵게 만든 최종 시안 2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계속 앱 아이콘이랑 뭐 토스 카드, 서식류, 마케팅 머테리얼 아니면 저희 그 토스 플레이스 하드웨어 제품 등에 이제 얹어서 시뮬레이션 컷을 만들어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테스트들을 했었는데 네. 정작 그 디테일한 UI에 얹어 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매체들에만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솔직히 그때 지금 다시 보면 UI에 잘 안 붙긴 하는데 애써 흐린 눈 하면서 넘어가고 싶었어요. 느껴졌어요, 저도. 그때 눈 꽉 감고 네.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400개 정도 되는 시안들은 대부분 이제 공을 던지다를 그대로 시각화한 로고이긴 했거든요. 예쁜 공 200개 혹은 뭐 공이 던져지는 잔상 200개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원했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의 시안일까 하는 생각은 들기는 했었죠.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을 때 희연님이 더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6개월 동안 너무 어렵게 온 거여가지고 막 당시에는 로고 괜히 바꾸자고 했나? 그냥 기존 로고 쓸까 싶기도 했었고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저희는 로고를 안 바꾼다라는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서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다시 해보자, 6개월 동안 찾은 거 없고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이랬던 그 글을 저 스스로 다시 읽어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결정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6개월을 다시 돌이키기로 했는데 완전 다시 처음 시작하는 기분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시즌2는 좀 어떻게 다시 시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아찔한 얘기를 듣고 바로 할 수는 없었고요. 한 2주 정도는 쉬었어요. 그냥 맘 편하게 쉬었고 그런데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솔직하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해볼 거 다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나올 수 있을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일단은 잠깐 멈추고 쉰 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디자인 에이전시는 계약 기간이 이제 종료가 돼서 새로운 멤버들을 추가하게 됐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멤버가 바뀌었군요. 네, 저희 둘이 이제 하다가 그래픽 디자이너 현선님이랑 이제 브랜드 디자이너 석용님, 유란님이 새로 합류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멤버, 새로운 직군의 새로운 인사이트가 이제 다시 모이니까 다시 힘내서 시작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됐죠. 이때 서로의 시안으로 비딩하면서 막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짜집기 하고 서로의 시안을 막 이어 그려보면서 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발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럼 멤버가 바뀌고 또 다르게 시도해 보신 것도 있을까요? 좀 주요했다고 생각하는 건 가벼운 공유인데요. 앞서 6개월 동안 했던 작업을 엎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볍게라도 중간중간에 공유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이제 보통 리브랜딩이라고 하면 대표님 보고 준비하는데 시간 진짜 많이 쓰잖아요. 뭐 저희도 제대로 준비해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공유하는 걸 많이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볍고 촘촘하게 공유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저희가 오늘의 로고라는 슬랙 채널을 만들어서 승건님, 희연님 초대하고 몇십 개씩 로고 시안 그리는 대로 다 보여드렸었어요. 매일매일. 네. 맞아요. 보고를 하면 일단 기획부터 뭐 시뮬레이션, 컷, 뭐 의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진짜 본격적으로 설득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해야 되니까 자주 공유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장황한 설명 없어도 사실 저희는 좋은 로고여야 된다라는 기조가 있었어서 최대한 가볍게 자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이 방식으로 보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속도를 굉장히 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빠르고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을 반복을 했었죠. 그래서 채널 안에서 이 로고는 좋다, 뭐 이건 별로인 것 같다. 근데 유니크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격식 없게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고 서로 생각을 빠르게 싱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찾는 로고는 이거구나. 이런 방향은 모두가 공감하는구나 하면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잦게 그리고 부담 없이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피드백이 엄청 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팀원도 바꾸고 공유도 자주 하는 방식으로 로고를 찾을 수 있었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했는데도 못 찾았었어요. 거의 1년 동안 로고 작업을 했는데 그중 꽤 오랜 시간 동안 기존 관성대로 2D 벡터 기반의 스케치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사실 뭐 앞서서 진짜 그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렸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릴 게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TF 팀원분들이랑 우리가 이거를 꼭 평면으로 그려야 될까 하는 생각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2D 벡터라는 제한을 버리면서 그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까지도 버리면 새로운 관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때 관성적인 로고의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3D로 로고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2D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들을 실제로 그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시안들을 보면 저게 로고야 싶은데 그럼 대체 로고 같은 게 뭔데? 하는 마음으로 발산해 본 거죠. 그래서 상상력의 이런 한계를 만났을 때 아예 툴을 바꿔보고 기존 공식을 파괴해 보는 것도 저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시는 시안 중에 로고로 발전되게 된 시안들도 있나요? 이때 지은님이 가져온 시안 중에 원반이 뒤집히는 형태가 하나 있었어요. 네. 저희는 그걸 나초라고 불렀었는데 모두 여기서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3D여서라기보다는 그 형태적으로 오는 새로움이 있었고 그래서 완성된 시안은 아니었고 컨셉이기는 했지만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나초라고 부르는 그 컨셉에 모두가 공감해 주셨는데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보이는 이 원반을 그냥 2D로도 구현을 못하고 3D로도 솔직히 어떻게 구현해야 될까 싶었어요. 그래서 막 승건님이랑 미팅할 때는 이거 위상수학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걸 막 같이 칠판에 그려보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로고의 초석이라고 해야 될까? 그 원석을 찾은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른 미궁에 빠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걸 로고로 도대체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헤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다른 시안으로 그냥 디벨롭할까 싶기도 했는데 좀 최초로 모두가 만족해하는 컨셉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초적이지만 이거를 지점토로 만들어봤어요. 아니,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지점토를 사와가지고 진짜 사올 줄은 몰랐는데. 아니, 그래도 이 바보 같은 지점토 모델링을 해봐가지고 3D 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될까 싶을 때는 일단 못생겨도 안 될 것 같아도 뭐라도 구현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수제비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이거 아직 갖고 있어요. 네. 제 책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3D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2D 실루엣의 완성도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3D가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각도와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촘촘하게 테스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2D 실루엣뿐만 아니라 움직임까지도 저희는 고려하고 만든 거다 보니까 모션을 되게 부드럽게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션 테스트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3D로 구현된 거다 보니까 좀 카메라 각도, 조명 위치에 따라서도 컬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진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맞아요. 로고 가이드 만드는데 한 2, 3개월 동안 테스트하고 맞아. 진짜 무한 반복했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이 그림자가 또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테스트 많이 했던 게 저도 아직 기억에 되게 남아요. 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UI에 정말 많은 화면에 거의 그 컬러 시안만 한 3, 40개씩 얹어서 막 같이 맞아요. 보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로고가 이제 모두 아시는 이 로고입니다. 와. 지금 봐도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로고 찾는 여정은 끝났던 건가요? 완전 끝은 아니지만 거의 끝에 가깝긴 했는데 뭐 모든 디자인이 그렇지만 특히 로고라는 게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 보면 이상하잖아요. 저희 모두 후회 없이 결정하고 싶어가지고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처음에 세운 기준들에 부합하는지 좀 검토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말풍선과 같은 유사성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또 추가로 법무 검토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TF 팀원들이 드디어 동의하면서 이제 전사에 공유하자 그렇게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전사 공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너무 떨렸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브랜딩의 모든 과정을 전래동화 얘기하듯이 프레젠테이션 했거든요. 마지막엔 토스 팀원이 꿈꾸는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해서 막 보여드리기도 했었어요. 뭐 미래에 사옥이 생긴다면, 뭐 상장을 한다면, 뭐 오프라인 공간이 생긴다면, 아니면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면 이런 상황들에서 로고가 어떻게 쓰이는지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드리니까 팀원분들이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시뮬레이션도 잘했지만 또 로고의 형태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로고를 정말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결국에 결과물에 도달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이 로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민수님, 지우님에게 미래의 내가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이게 우리의 한계야. 여기서 대충 타협하고 끝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다시 시작하는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끝까지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정해진 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과감하고 용기 있게 시도해보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미 알고 있는 안전한 길보다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가 원하던 그 새로운 세상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에 도전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길이 틀리면 뭐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상상력이 고갈됐을 때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또 로고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더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민수님, 지유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